안녕하세요. 일스TV 1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잠이 훨씬 잘 온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컨셉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오늘은 읽어드릴 거고요. 읽어드리기 전에 앞으로 일스TV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디자인을 다시 할 거고, 그리고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카메라를 켜서 얼굴 공개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그냥 조금 더 소통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브이로그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나 벽이나 꽃이나 사물들, 이런 것들을 영상 제작을 해서 조금 편안하게 그냥 틀어놓을 수 있는, TV에 보면 힐링 TV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을 계속 보여주는 영상들이 지나가는 방송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게 브이로그를 하나 또 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일스TV TV에 걸맞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66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꼰대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투는 대표적인 꼰대의 말투로 자리 잡혔다. 여기서 말하는 꼰대라는 단어는 답답한 기성세대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꼰대는 꼭 나이 든 사람만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과 직장은 물론 고등학교만 해도 선후배 간의 서열이 존재하고, 소위 말하는 똥군기가 문화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복장, 말투는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하려 들고 선배로부터 찍히면 기합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문화를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레 접하게 됐는데,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그 원인이 기존부터 내려온 사회 문화에서 온 것이라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지켜온 서열 문화, 소위 꼰대 문화를 젊은 세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자연스럽게 답습하기 시작됐다. 다수의 그룹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배들만 갑질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고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선을 넘거나 선배를 막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후배의 입장에서도 선배가 해주는 조언이나 배려를 마냥 잔소리로 생각하고 불편하게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습관은 저 멀리 내다버려야 할 것이다. 물론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게 마땅하지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후배에게 대물림할 필요가 없고, 후배 또한 애써 노력해주는 선배를 만만하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 A병원 근무하는 간호사는 말했다. 저는 후배들을 태우지 말자 생각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위로 선배를, 아래로 후배를 챙기는 게 힘들긴 했지만 결국 인정받았어요. 후배들과 잘 지냈고
제가 트레이닝을 시킨 그 후배들도 자신의 후배들을 자상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뿌듯했답니다.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 라고 상기하자. 오해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흔히 오해로 마음이 다친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이다. 잘못된 소문이나 험담, 그릇된 판단 등 서로 상하는 감정을 풀기 위해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화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골물대로 골문 마음은 풀기가 어려울 수 있다.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 첫걸음이 늦어지면 역효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했고 잘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자.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당신을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것도 이유가 없다. 갈등이 생겨서 먼저 말을 건네고 사과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화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겉으로는 받아들인 척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다.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의 여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 여부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물론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공감이 되지만 특히나 마지막 방금 읽어드렸던 그 부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 여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저에게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스스로.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인생에 회의감이 드는 사람에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공허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에 나아가려 해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다. 누구는 여태껏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달리는 방향이 운 좋게 맞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이라서 그들에게 맞출 수가 없다. 어느 작가는 평범한 당신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은 실상 아무도 특별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다. 나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지으면 그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나라는 사람 자체로 고귀한 존재이니 피라냐 같은 무리에게 나의 가치를 던지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페이지를 읽으면서 제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읽겠습니다. 감정 기복을 줄이는 방법. 작가님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 같은 경우 어릴 때는 비교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솔직한 편이었다. 웃고 싶으면 마음대로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웃음과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닫았던 시점에서부터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남들 몰래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공감 가는 노래나 슬픈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풀었다. 북받쳐오는 감정을 꾹 누르고 있다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수동적인 노래 듣기, 영화 보기 이것들로 감정을 푸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예술이나 글을 통해서 감정을 자연스레 풀어나갔다. 또 사람으로부터 생긴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워줬고 그들 앞에서만큼은 늘 솔직해지려 노력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서 아이유와 이효리의 대화 내용이 기억난다. 이효리는 아이유에게 네가 집착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그 물음에 아이유는 고민하다가 저는 평정심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말했다. 제가 들떴다는 이 느낌이 스스로 들면 기분이 안 좋아요.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반면 이효리는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덜 웃고 덜 슬프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유에게 건네는 말. 그럼 우리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성향이 비슷하면 안정적일지 몰라도 큰 시너지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있어야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다스리기 어렵다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떨지. 감정 다스린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기복이 이렇게 있는 거를 다스린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존재한다. 고등학교 동창과 오랜만에 만나 새벽에 헤어지는 것처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존재한다.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교생 선생님이 파견되었었고 몇 달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 교생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 아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서로 지지고 볶고 기뻐하면서도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 기억들을 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지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시간만 내면 볼 수 있다. 문제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시 만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 그 언젠가를 자꾸 내일로 미루고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면 그 어떤 준비도 대처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천국의 문에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언제까지나 건강하리란 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순간만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웃고 울면서도 솔직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맞다. 중학교 때 말 한 번 나눈 적 없는 다른 반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일본에 계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 우리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하자. 단지 이것뿐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면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으니까. 맞네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소중한 것에는 변함없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긴 한 학생이 어느 날 비관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원하는 사람도 없죠. 제가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학생이 물으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할 것 없단다. 아무도 널 원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남학생의 손에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학생에게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에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보렴. 그러나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학생은 의아해하며 그림을 받아들고 다음 날 시장 한 구석에서 소나무 그림을 판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 안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무언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야.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자 가격은 점점 올라갔다. 다음날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그림을 도시에 나가서 팔아보렴. 남학생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변화한 도시에 그림을 가지고 나갔고 전날보다 20배나 가격이 뛰었다. 비싼 값에도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으려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과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학생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게 말했고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그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그림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값어치를 다르게 측정하지. 설령 그게 하찮은 그림이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네가 이 그림이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네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지 되겠지.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다. 소나무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봤을 땐 누군가는 그저 그런 소나무일 뿐이잖아 하는 반면에 다른 이는 머릿속에 늘 그 자리에 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을 그리며 작품에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소나무 그림처럼 소중합니다. 우리만 모른 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못 듣고 잠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어제보다 더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일요일날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굿나잇.